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박정순 새 할머니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에도 불구하고 방 안은 여전히 깊은 적막감에 잠겨 있었다. 옆자리의 온기가 사라진 지 벌써 5년.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남편은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등졌다. 스르륵 정순 할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머리맡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을 쓸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올게요. 속삭이는 목소리는 새벽 공기 속에 힘없이 흩어졌다. 타지에 사는 외동딸 선아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 살가운 딸이었지만 맞벌이에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제 한몸 건사하기도 바쁜 모양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그런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괜찮다, 잘 지낸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홀로 남은 넓은 연립주택의 1층 집. 낮에는 베란다에 화초를 돌보거나 손때 묻은 리모컨으로 옛 드라마를 재방송으로 보는 것이 소일거리의 전부였다. 밤이 되면 적막은 더욱 깊어져 이따금 들려오는 골목길 고양이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 친구 최경자 할머니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호들갑을 떨었다. 정순아, 이것 좀 봐라. 우리 손주가 페이스북인가 거기에 올린 사진인데 얼마나 이쁘냐. 너도 한번 해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손주들 크는 것도 보고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 경자 할머니는 이미 페이스북으로 멀리 사는 아들네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망설였다. 내가 이 나이에 뭘 그런 걸, 눈도 침침하고 복잡한 건 딱 질색이요. 하지만 경자 할머니는 막무가내였다. 요즘 노인들도 다 한다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려. 내가 다 가르쳐줄게. 결국 정순 할머니는 딸 선아가 예전에 심심풀이로 만들어주고 간 페이스북 계정에 몇 년 만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도 가물가물했지만 선아가 적어준 쪽지를 장롱 깊숙한 곳에서 찾아내 겨우 로그인에 성공했다. 며칠 뒤 정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정성껏 가꾼 난초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좋아요라는 것이 몇 개 달리고 경자 할머니가 아이고, 정순이 난초 한번 실하네 라는 댓글을 달아주자 왠지 모를 뿌듯함이 밀려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낯선 이름의 남자에게서 친구 신청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다. 최수호라는 이름이었다. 박정순 여사님, 프로필 사진 속 난초가 참으로 기품 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외로움을 달랠 겸 식물을 키우는데 혹여 교류가 가능할까 하여 용기 내어 인사드립니다. 메시지는 깍듯하고 정중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모습이었다. 배경은 고급스러운 해외 호텔 로비 같았다.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누구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지만 낯선 이의 정중한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다. 어쩌면 경자 할머니 말처럼 이렇게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난초를 좋게 봐주셨네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 최수호라는 남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순 할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보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깍듯했고 정순 할머니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새로 핀 제라늄 꽃 이야기, 어제 본 드라마 줄거리, 시장에서 사온 반찬거리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깊이 공감하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러셨군요, 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누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을 베트남에서 건설 관련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아내와 오래전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켜 홀로 지내는 외로움이 있다고 했다. 정순 할머니는 그의 말에 동질감을 느꼈다. 남편을 잃은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의 세련된 말투와 따뜻한 관심은 정순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금씩 온기를 불어넣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뜰 때마다 정순 할머니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최수호는 정순 할머니를 누님 혹은 어머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다. 때로는 누님처럼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 제 사업 파트너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라며 존경심을 표했고 또 어떤 날에는 한국에 돌아가면 꼭 한번 찾아뵙고 누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집밥 한 끼 얻어먹고 싶습니다.
그게 제 작은 소원입니다라며 감성적으로 다가왔다. 정순 할머니는 그의 말에 수줍은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기도 했다. 이 나이에 주책이지 하면서도 그의 관심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이 샘솟는 듯했다. 베란다의 화초들은 더욱 생기를 띠었고 TV 드라마는 시시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세상은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그 안에 최수호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조금씩 재편되고 있었다. 주말에 딸 선아가 손주들을 데리고 잠시 들렀다. 선아는 엄마가 부쩍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 평소와 달리 안색이 밝아진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네. 정순 할머니는 얼른 스마트폰 화면을 감추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다. 아니다. 그냥 노인정 친구들이랑 수다 좀 떨었지 뭐. 선아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엄마의 어색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 이상한 약이라도 파는 사람한테 걸린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이 스쳤지만 바쁜 일상에 금세 잊고 말았다. 어느 날 최수호는 누님께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보냅니다라며 베트남에서만 난다는 귀한 약재 사진과 함께 국제우편 송장 번호를 보내왔다. 며칠 뒤 정순 할머니는 우체국으로부터 통관에 문제가 생겨 반송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물론 그 문자는 최수호가 보낸 가짜였다. 최수호는 아이고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다음에 더 좋은 것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며 연신 사과했다. 정순 할머니는 오히려 미안해하는 그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대표님.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더욱 감동했고 그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만 갔다. 최수호는 자신의 사업 현장이라며 헬멧을 쓴 인부들과 함께 찍은 사진, 멋진 해외 풍경 사진 등을 수시로 보내왔고 정순 할머니는 그가 정말로 능력 있고 성공한 사업가라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누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베트남 현지에서 갑자기 세관 문제가 터져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고 딱 200만 원만 며칠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누님. 정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 문제라니. 그것도 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야바위꾼에게 속아 푼돈을 날린 기억이 떠올랐지만 지금의 최수호 대표는 그런 사람들과는 격이 다른 점잖고 능력 있는 사업가였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이 정도도 못 도와주랴 하는 마음이 교차했다. 대표님,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말끝을 흐리자 최수호는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다. 누님,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결국 정순 할머니는 망설임 끝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지요 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다음 날 정순 할머니는 남편이 남겨준 유산 중 일부를 넣어둔 비상금 통장에서 떨리는 손으로 200만 원을 찾아 최수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묘한 안도감과 함께 그와의 관계가 더욱 특별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딸 선아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분명 길길이 날뛰며 반대할 것이 뻔했다. 정순 할머니는 최수호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아주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하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도 최수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먼저 메시지를 보내자 한참 뒤에야 답장이 왔다.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생각보다 더 꼬여서 세관 문제는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현지 직원 하나가 큰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가 급히 필요한데 염치 없지만 누님께 다시 한번 손을 벌려도 되는지요?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순 할머니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미 200만 원이나 보냈는 또다시 500만 원이라니. 하지만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빼기도 어려웠다. 여기서 그만두면 앞서 보낸 돈도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만 도와주면 분명 다 해결될 거야. 정순 할머니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결국 딸 몰래 숨겨두었던 마지막 적금 통장을 해약하여 최수호에게 다시 500만 원을 송금했다. 통장 잔고에는 이제 몇십만 원 남짓한 푼돈만이 남아 있었다. 그 무렵 선아는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부쩍 통화하는 횟수가 늘었고 통화할 때마다 방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끔 엄마 집에 들르면 약봉지가 눈에 띄게 늘어 있었고 엄마는 요즘 통잠이 안 와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엄마의 모습은 선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선아는 엄마의 화장대 서랍에서 우연히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발견했다. 며칠 간격으로 큰 금액이 출금된 기록이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누구한테 이렇게 큰 돈을 보낸 거야? 선아의 추궁에 정순 할머니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게 아는 사람이 좀 어렵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거야. 곧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선아는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엄마, 도대체 누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누굴 믿고 그렇게 큰 돈을? 혹시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야? 날카로운 선아의 질문에 정순 할머니는 마치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네 아빠 살아있을 때도 못 받아본 호강을 내가 그 사람 덕에. 정순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선아는 기가 막혔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게 다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라고. 뉴스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와. 두 모녀는 한바탕 큰 소리를 내며 다투었고 선아는 엄마가 정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더 이상 엄마 일에 신경 안 써라며 홧김에 집을 뛰쳐나왔다. 정순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엉엉 울었다. 세상에 자기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이제 기댈 사람은 오직 최수호 대표뿐이었다. 선아와의 다툼 이후 정순 할머니는 더욱 최수호에게 의지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더욱더 다정하게 정순 할머니를 위로했다. 누님, 따님과 다투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속상해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모든 오해를 풀고 누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달콤한 말은 상처받은 정순 할머니의 마음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수호는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사업 확장 자금이라는 명목이었다.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이었다. 누님, 이번 투자가 성공하면 저희는 정말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누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업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했다. 정순 할머니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최수호와 함께할 장밋빛 미래만이 가득했다.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이것만 성공하면.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평생 살던 낡은 연립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은 날 정순 할머니의 손은 불안감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안내를 들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애써 외면했다. 대출금이 통장에 입금되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최수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ATM 기기 앞에 섰다. 송금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뒤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안 돼. 제발. 선아였다. 그동안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수상히 여겨 몰래 엄마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엄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한 선아는 모든 것이 로맨스 스캠 사기임을 확신하고 엄마를 찾아다니던 중이었다. 노인정 친구 최경자 할머니로부터 정순 언니가 오늘 아침에 은행 간다고 허둥지둥 나가더라. 안색이 영 안 좋던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는 전화를 받고 불이 나게 은행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이거 놔라! 네가 왜 여기 있어? 정순 할머니는 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선아는 필사적으로 엄마를 막아섰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돈 보내면 우리 다 망한다고. 그 사람 사기꾼이야. 선아는 울면서 미리 인터넷에서 찾아 출력해온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기사들과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 적힌 자료들을
엄마 눈앞에 내밀었다. 엄마, 이 사람이 엄마한테 한 말이랑 똑같잖아. 해외 사업가 행세, 아프다는 가족 핑계, 거액 요구, 제발 현실을 좀 봐. 은행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모녀에게 집중되었지만 선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정순 할머니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나의 수호천사라고 저장된 최수호의 이름이 떠 있었다. 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누님을 생각하는데. 다급한 그의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선아가 떨리는 엄마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 대신 전화를 받았다. 이 사기꾼 새끼야! 2번 다시 우리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선아의 고함에 전화기 너머의 최수호는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이었다. 이미 뜯어낼 만큼 뜯어냈는데 뭘. 그 놓친내 덕에 잘 먹고 잘 살았수다. 어디 한번 신고해보시지?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기꾼의 본색과 딸의 절규, 그리고 눈앞의 차가운 증거들 앞에서 박정순 할머니는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음을, 자신이 철저히 농락당했음을 처참하게 깨달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배신감,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노후 자금에 대한 절망감, 그리고 딸 앞에서 모든 것을 들켜버린 끔찍한 수치심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은행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정순 할머니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선아는 망연자실한 엄마를 부축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정순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자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렸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밤새 흐느끼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다. 선아는 그런 엄마 곁을 묵묵히 지켰다. 따뜻한 죽을 쑤어다 먹이고 밤에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잠이 들었다.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 마음 약한 거 이용한 그놈이 천하의 개쌍놈이지.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 내가 있잖아. 선아의 진심 어린 위로에 정순 할머니는 조금씩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딸의 도움으로 최수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담당 형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어르신, 이런 사건은 범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금전적 손실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모녀는 서로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선아는 엄마에게 앞으로는 내가 엄마 더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한테 연락 오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이야기해야 해. 알았지? 라고 다짐했고 정순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딸아. 라고 대답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정순 할머니의 상처도 아주 조금씩 아물어갔다. 여전히 밤마다 불쑥불쑥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잠을 설치기도 했고 길을 걷다가 최수호와 비슷한 인상의 남자를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다. 딸이 새로 사준 스마트폰으로는 뉴스나 날씨 예보만 확인했고 낯선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절 받지 않았다. 대신 베란다의 화초들을 다시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다. 시들었던 난초가 다시금 연두빛 새순을 밀어 올리는 것을 보며 작은 위안을 얻었다. 노인정 친구 최경자 할머니가 찾아와 함께 화투를 치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소소한 웃음을 되찾기도 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바보였지. 그놈의 사탕 발림에 홀랑 넘어가서는 이라며 자책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선아는 엄마, 지난 일은 이제 그만 잊어버려.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라며 엄마를 격려했다. 몇 달 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 붙은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 포스터가 정순 할머니의 눈에 들어왔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교육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강사의 설명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교육이 끝난 후 노인정에서 비슷한 일을 당할 뻔한 다른 할머니에게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절대 믿으면 안 돼.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고 자식들한테 알려혀라고 당부하는 정순 할머니의 모습은 예전에 무기력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선아는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의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앱을 깔아주고 어려운 금융 용어가 나오면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도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순 할머니는 선아와 손주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봄나들이를 나섰다. 활짝 핀 벚꽃 아래에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문득 스마트폰으로 손주들의 사진을 찍던 그녀는 뉴스 알림 하나를 무심코 클릭했다. 속보, 해외 거점 로맨스 스캠 조직 국내 총책 검거, 피해액 수십억 원. 기사 속 흐릿한 사진 속 남자가 최수호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그녀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살아갈 작은 용기와 희망이 그녀의 눈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